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나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통화에서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해에 다시 진입한 미국 항모 강습단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이 오늘 실시됩니다.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 미사일 발사 실패로 우리 군의 도발 원점 정밀 타격 능력에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군 당국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오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하루에 원유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음 달 전력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정치권 공방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50억 원의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6.25 전쟁 참전 국가유공자로서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형을 모면해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훈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환율과 이에 따른 환율방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한 달 전보다 약 200억 달러 줄어서 감소폭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점령지 강제병합 발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영토 수복을 위한 반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지역에선 고문 현장과 생매장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그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2형으로 추정이 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한 데 이어서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의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하는 데 대해서 반발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지만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하는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이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 수역에 항공모함 타격 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외무성은 또 미국과 일부 추종 국가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 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 행동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도발에 대응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다시 한반도 해역에 전개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 항모 강습단이 동해로 진입을 했고 우리 해군 그리고 일본 해상 자위대와 함께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모 강습단의 동해 재진입은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것인 만큼 한미일은 가상의 탄도미사일을 모의로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 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든 외국산 전기차 차별 내용이 담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한일 정상이 오늘 통화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환담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안을 토대로 IRA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던 대통령실.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친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의 열린 마음으로 IRA 관련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순방 전후로 이뤄진 양국 NSC의 지속적 협의도 거듭 강조했는데 야권에서 나온 외교 참사 논란을 거듭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친서에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언급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미 양국 외교장관, 안보실장 등 모든 급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응 수단에 전술핵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도발을 막기 위한 모든 것을 막나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입장이라며 한미가 확장 억제의 획기적 변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 간 통화에서는 주로 대북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미일 정상이 통화를 한 만큼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사국 대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탓만할 수 없다며 추가 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놓고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는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사국들의 규탄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켈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의 브리핑에서는 북한이 사거리 4,500km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무모하고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가장 먼저 소집한 미국 측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미사일 39발을 발사해 이전 기록이었던 25발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진 이사국들의 발언에서도 이번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또 북한 내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회의 발언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여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회의는 1시간 반 정도 만에 공개 회의가 끝나고 지금은 비공개 회의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추가 제재한 결의도 가능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회의 마지막 발언은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했는데 여기서 이 두 나라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배경을 다른 이사국들과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한미와 또 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잇따라 열렸고 이 때문에 북한이 안보 위협을 느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대화와 외교로 풀어야 한다며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측 대사는 추가적인 발언을 또 요청해서
한미 또 미일 군사훈련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북한 미사일은 불법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충돌한 건데요. 비공개 회의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을 것으로 보여 뭔가 이 추가 제재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비공개 회의도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미국 측 대사의 입장 발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 결과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이 오늘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네,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대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한 지 이틀 만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한 데 대해 반발하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 새벽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을 다시 끌어들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로널드 레이건함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어제 다시 동해상으로 전개했고 오늘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오늘 미사일을 포함해 최근 12일 사이 6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인데요. 지난달 25일과 28일, 29일, 또 지난 1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4일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탄도미사일로만 보면 올 들어 22차례, 순항미사일은 2차례 발사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이번이 10번째 발사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 총장은 어제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시작 전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해명 자료를 통해 관련 문자 메시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한 질의에 사무총장의 해명 자료를 내겠다고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직을 수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반발해 감사원을 항의 방문합니다. 전해철 의원 등 전 정부 장관 출신 민주당 의원 7명은 오늘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돼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적 감사에 나섰다고 비판할 계획입니다.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내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래진 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둘째 날에도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을 가정하며 선거비용 반환을 꺼내들었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될 때는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그런데
제가 제정한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 때도 낙선 후보는 문제 삼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때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정치 탄압이에요. 왜냐하면 낙선한 대선 후보를 상대로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말꼬리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선거비용 반환이니 오후에도 여야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행안위 국감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어저께 어떤 발언이 오갔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쟁 아닙니까? 정치 집단에서 정쟁적인 요소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내 발언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다. 유감 표명해라, 사과해라.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여당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게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주장했고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부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입니다. 야당은 낙수효과 혜택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부자 감세에 그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이상에 대해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거 부자 감세 맞죠?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하는 그 인식부터 동의를 하고 있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 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폭이 더 크다.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비속어 논란을 풍자하는 피켓을 세웠다가 홍익표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상임위마다 볼썽사나운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정책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여야 정쟁의 연장선이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에 대해서 문체부가 하루 2차례나 협박성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민형사 소송과 내사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면서 공모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우리 군의 현무2 미사일 발사 실패 사고, 대통령 순방 관련 MBC 보도 등과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현무2 발사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과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입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과기정보통신위 국감에서는 대통령 순방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MBC 보도와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갈등과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수사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추가 징계는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한 퇴출 선고가 될 거란 전망이 높아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전체 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양두구육과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18일 만입니다.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통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이번엔 6개월보다 긴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제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징계든 정상적인 당대표 복귀가 차단되는 거라 이 전 대표에게는 퇴출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치적 명운이 걸린 윤리위를 하루 앞두고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절차를 어겼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보통 10일 이상은 소명서 제출 기한을 줘야 하는데 윤리위가 지난달 29일에야 소명 요청서를 보냈고 징계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아 위법한 징계라는 겁니다. 사실상 윤리위 불출석 가능성도 열어둔 건데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제명을 한다는 그거는 진짜 정치 파동을 넘어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역사책에 이름 나올 일입니다. 그 일이 발생하면은 그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명 요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전 대표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지난 8월 연찬회 때 금주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도 함께 논의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임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과와 함께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다시 경랑으로 빠져들지 이번 주가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관내 기업들의 후원 유치를 주도한 배경으로 성남FC 운영과 관련한 정치적 약속을 꼽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달 30일 성남FC 후원사인 두산건설 전 대표와 당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의 후원 관련 지시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FC 인수 뒤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건축 인허가 등 현안이 있던 관내 기업에 접촉해 성남FC 운영자금을 후원받은 방안을 모색했다고 적시했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횡령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여전히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며 매달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은 이만희 회장은 지금까지 보훈수당으로 2,500만 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꼬박꼬박 수당을 타게 되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신천지 연수원을 지는데 50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정부 방역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신천지는 교인 명단을 당국에 제대로 내지 않아 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당시 이 회장이 2015년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실도 알려졌는데 YTN 취재 결과 이 회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 후에도 아무런 변동 없이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지위가 박탈되려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횡령액이 무려 57억 원에 달하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해 매달 보훈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회장에게 지급된 참전 명예수당은 2,500여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무리까지 일으킨 당사자에게 나라가 계속 보훈수당을 주는 건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횡령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 상식으로 용납이 되겠습니까?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현행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끌어올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의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빼돌리고도 국가유공자 자격이 유지되는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유공자의 명예도 실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현행법상 보훈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가 지급한 보훈급여를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범죄로 징역형에 처한 유공자 183명이 받은 보훈수당 118억 원 가운데 회수액은 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해서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0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A씨와 1994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씨.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모두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보훈수당으로 무려 1억 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1년 이상 징역이 확정되면 보훈급여가 정지되고 지금까지 받은 돈도 모두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전력 등을 걸러내지 못해 잘못 지급한 책임이 보훈처에 있어 이들에게 반납을 강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까지 살인과 미성년자 추행, 특수강도 등 중범죄자 183명이 보훈급여를 수령했습니다. 혈세로 쥐어준 수당만 모두 118억 원에 이르는데 실제 환수가 이뤄진 건 23명뿐, 금액도 4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고작 3%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황당한 이유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보훈처 집행 오류와 함께 보훈 대상자가 잘못을 뉘우쳤다는 이유까지 면제 사유로 인정돼 87명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생계가 어렵다거나 소송 핑계를 대며 반환을 거부하는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애초 중대범죄자가 보훈급여자로 등록될 만큼 절차가 허술하고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 보훈 시스템 자체에 큰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업무 해태죠. 정기적으로 점검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시적절한 시기에 점검을 해서 말하자면 국가유공자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훈처는 기존엔 관할 경찰서를 통해 범죄 경력 사실을 조회했고 앞으로는 경찰청을 통해 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 연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부당 지급이 없도록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보훈급여 부당 지급을 막기 위해 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어 조속한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현무투 씨의 낙탄 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일면들에 이 사진이 정말 많이 실렸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쏘아올린 미사일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동해가 아닌 강릉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면은 불길이 치솟는 모습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민가와 불과 700m 떨어진 지역에 추락을 하면서 하마터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네. 이 현무투 씨는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 도발 원점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지난 2017년 현무2A의 한 발이 해상으로 추락한 데 이어서 5년 만에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구멍이 생긴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 있겠는데요. 이 사고가 났던 게 지난 4일 밤 오후 11시쯤입니다. 네. 큰 사고인 만큼 바로 보도도 되고 또 다음 날 아침에 신문에 좀 많이 실렸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서야 하루 늦게 실리게 된 건 군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다가 뒤늦게 보고하고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은 폭발 화재나 인명피해가 없었고 또 심야에 주민 불편과 불안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오히려 강릉 주민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굉음과 불길에 더 불안했다는 기사도 옆쪽에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군은 우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밀 조사하고 다른 현무2C 미사일들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재난 문자 등을 보냈다든지 하면 좀 어땠을까 하는데 좀 대처가 아쉽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심야 택시난 관련해서 대책을 냈는데요. 이 내용 중에 타다가 소환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는 규제 혁신을 통해서 과거 타다와 같은 모델의 플랫폼 운송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불과 2년 전이었는데요. 국회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정치권 비교적 조용한 반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타다금지법 통과가 총선을 앞두고 택시 기사들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었나는 비판이 이번에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타다금지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최운열 전 의원, 타다금지법 통과로 나아진 게 전혀 없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접었고 타다 기사들은 직장을 잃었고 국민들은 택시 대란을 겪게 되고 또 심지어 택시 기사들의 복지까지도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기술의 진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제는 규제대로 택시 기사의 복지 문제는 별개로 논의됐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전 소카 대표의 입장을 들으려고 또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더 이상 정치권에는 기대가 없다면서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좀 울긋불긋한 산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단풍 관련된 소식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사진을 보고 벌써 단풍이 시작된 곳이 있나 싶었는데요. 네. 그 위에 작은 제목을 보시면 단풍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은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소나무를 병들어 죽게 만드는 건 아주 작은 크기인 실 모양의 벌레, 재선충인데요. 네. 이 재선충이 소나무 조직의 수분 통로를 막으면서 그야말로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던 재성충병이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피해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치료약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산림당국과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올해 재선충병이 다시 늘어난 이유로는 방제 예산이 줄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찰을 제때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또 기후온난화로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산림청은 더 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된 소나무는 베어내고 또 드론을 활용한 예찰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유럽은 이제 가스 관련된 지금 심각한 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선사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잠긴 가스관 대신에 바다 위로 가스를 옮기는 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 FSRU라고 불리는 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하고 재기화할 수 있어서 떠다니는 LNG 터미널이다. 이렇게 불리는 설비입니다. 보통은 육상 터미널 확보가 어려운 동남아나 중남미, 또 아프리카 등이 이런 방식으로 가스를 실어 날랐는데요. 이제는 유럽 국가들도 이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FSRU 건조에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건조된 35척 중에 33척을 국내 조선사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도 꾸준히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첫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도 꾸준히 발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건 더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사진을 보면 마치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우주 공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주 공간이 아니라 땅 밑에 있는 실험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름은 예미랩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네. 어제 과기정통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예미랩은 강원도 정선군 한덕철광에 마련돼 있는데요. 들어가려면 승강기를 타고 한 1km 정도 쭉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내려가는 과정이 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한다라고 기사에는 표현돼 있는데요. 내려가 보면 바닥 면적이 900평에 이르는 예미랩 실험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 실험실을 갖춘 곳은 전 세계에 10곳을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면적으로만 보자면 예미랩이 6위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코사인 실험 그리고 아모레 실험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탐구하는 실험입니다. 기사에서는 이 두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벨상 후보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실험이 진행이 될지 기대됩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스포츠 관련 내용인데요. 자, 미국에서 기다리던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런 저지의 62호 홈런이 드디어 터졌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열린 경기에서 62호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네. 1961년에 로저 메리스가 세운 아메리칸 리그 최다 홈런 61개를 61년 만에 넘어선 기록입니다. 메리스의 아들도 SNS를 통해서 에런 저지의 62호 홈런을 축하했는데요. 이때 클린 홈런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는 에런 저지보다 많은 홈런을 친 선수가 3명이 더 있습니다. 네. 베리 본즈, 그리고 마크 맥과이어, 또 세미 소사 이렇게인데요. 하지만 모두 다 금지 약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에런 저지가 제대로 된 진정한 홈런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런 저지의 62호 홈런 공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 경매업체는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억 정도를 주고 사겠다라고 홈런공을 주운 팬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홈런공을 잡은 팬은 아직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팬, 한 글로벌 투자 운용사의 부사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유 자산도 상당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홈런볼을 에런 저지에게 돌려줄지 아니면 경매 업체에 돈을 받고 넘길지 평생 소장할지 아직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감산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음 달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회원국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장관급 회의를 마친 후 대규모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를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를 감산을 결정했으나 상당수 회원국이 현재 생산 기준치에 못 미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감산량은 하루 90만 배럴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If you permit me, Royal Highness, we are not endangering the energy markets. We are providing security, stability to the energy markets. 중간 선거를 한 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번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에 앞서 원유 감산을 강행하지 않도록 산유국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산이 발표된 직후 백악관은 제이커 슬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는 가운데 나온 오펙 플러스의 근시안적인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에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he Department of Energy will deliver another 10 million barrels from the Strategic Petroleum Reserve to the market next month as part of the historic 180 million barrel release the President ordered back in March. And the President will continue to direct SPR releases as necessary. 오펙 플러스가 발표한 감산량은 200만 배럴이지만 실제 감산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 상승률은 1%대에 그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쓰면서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이 한 달 만에 20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감소폭만 보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컸는데 정부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미국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1,100원대였던 환율은 지난달에 1,400원에 벽마저 허물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외화 보유액은 급감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4,167억 7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96억 6천만 달러나 줄었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여기에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의 환산 금액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국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화 보유의 규모는 전 세계 9위에서 8위로 오히려 한 단계 올라섰을 정도로 충분한 자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높은 것도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역시 심리적인 지지선이 있고요. 그게 한 4천억 달러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4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은 외환 시장에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가 있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와 함께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도 있는 만큼 낙관론보단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2달째 누그러졌다는 정부 발표에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전기나 가스요금부터 라면과 과자, 채소에 이르기까지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8월에 이어 9월에도 둔화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라면과 과자 같은 공산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탓입니다. 보실 때 뭐가 좀 많이 올랐다 좀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채소류, 공산품도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식용유, 특히 라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일제히. 라면도 예전보다 잘 안 사게 되나? 아 그렇군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도 너무 올라 선뜻 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기 채소를 지금 보고 왔는데 네네. 물값도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왔어. 그런데 1,000원이 됐는데 예. 하나에 2,000원씩 달라고 그래갖고 안 사갖고 왔어. 많이 했던 것도 조금 충전을 해야 되겠다. 예. 아예 김장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포장김치를 사 먹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좀 덜 찾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찾으세요? 그래도 급하신 분들 여기 찾으신 것 같은데. 매출에 별 영향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차이 나기 부담한데. 외식비 부담에 손님은 줄었는데 식자재 값만 오르는 탓에 식당들은 울상입니다. 요즘에는 하루 매상 같은 경우에 좀 과거 비교하면 거의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나요? 인상은 안 되죠. 절반 정도야 아직도? 소상공인들에겐 특히 이달부터 오른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큰 부담입니다. 난방비 지출이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기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할인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 와중에 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원유인데요. 조만간 원유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우유와 유제품, 아이스크림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장바구니를 든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20도에 머무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외투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중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0에서 50mm가 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1도, 부산은 16.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2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찰차는 출동과 수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찰 차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잠수교일대 도로입니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켜지자 다른 차들은 일제히 멈춰서는데 경찰차만 유유히 앞서갑니다. 확인 결과 당시 긴급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한 거로 드러나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엔 서울 관내 경찰서장 관용차가 끼어들기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차는 112 신고 출동이나 수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수가 지난해에만 3,700여 건이 넘었고 최근 5년 사이 48%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관내에서 과태료 부과가 10건이 넘은 관서도 12곳이 넘습니다. 긴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 교통 위반까지 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빨리 좀 조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경찰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보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은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강원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 피해가 컸는데요. 당시 YTN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횡성 산사태의 원인이 인근에 설치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보도했습니다. 산림청이 원인을 조사했는데 역시 태양광 시설이 문제였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거나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산사태. 농가 주택을 집어삼키고 70대 집주인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YTN은 산사태 발생 후 현장을 다시 찾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토사물 속 섞여있는 태양광 패널과 산사태 발생 지점 옆으로 늘어선 대규모 태양광 시설. 주민들은 나무를 뽑아내고 인위적으로 물기를 낸 태양광 시설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완전히 그건 인재야. 이게 태양광 시설을 갖다 산마다 다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보도 후 산림청이 조사에 나섰고 원인은 역시나 태양광 시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복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많은 양의 비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패널을 타고 몰렸고 집안이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배수로는 토사로 막혀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산사태가 태양열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는 조속히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로 훼손된 산림이 여의도 면적 17배가 넘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시설 320곳 가운데 8곳을 제외한 312곳이 산사태 위험이 커 보완이 필요한 상황. 친환경 에너지도 좋지만 무분별한 난개발 산지 태양광 설치를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영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세계 주요 산유국 모임이죠. 오펙 플러스가 이제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했는데요. 예상치보다 크죠? 일단 200만 배럴이란 규모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전 세계 이제 산유국들이 총 생산량이 있을 텐데 200만 배럴이면 2%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2%라는 거는 수치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작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에는 크게 경제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가격 방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경기가
연착륙을 넘어서 이제 경착륙의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글로벌 불황에 대한 혹은 글로벌 경기 하강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심각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산유 생산량을 원유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큰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일부 국가들, 오펙 플러스 중에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기간에 투자가 잘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정됐던 그러니까 원유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좀 버거웠던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플랜 자체를 200만 배럴 이상 줄이면서 이러한 다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나 큰 나라들 말고 작은 산유국들을 보호하는 이런 경제적 요인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어떤 관계라고 보실 수 있는데 결국은 러시아가 수익을 얻으려면은 유가가 올라가야 되죠. 원유가가 올라가야 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결국은 오펙 플러스를 주도하는 일종의 지도국가이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러시아의 입김이 굉장히 세게 작용했다. 러시아가 지금 뭐 군비가 모자란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에 따라서 유가를 방어하고 이에 따른 흔히 말하는 유가 수익을 올리고자 이러한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평가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일종의 비난하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유 생산을 줄이면 이제 에너지 값이 오를 텐데 그럼 세계 물가 상승률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제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 통계가 나왔을 때도 이 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결국은 원유 가격이 좀 불안정하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 사태, 특히 러시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가 역시 감산이 결정되면은 물가 상승의 동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직시를 했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흔히 말 미국 행정부 역시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결정을 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본적으로 이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올해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발행이 되기 시작한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유가 상승이 큰 축으로 작용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의 감산, 이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반영돼서 인플레이션의 지속화를 어떻게 보면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이 12월부터입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사실 가격 상한제는 지금 오펙의 감산하고는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가격 상한제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러시아가 생산하는 원유의 어떤 생산 비용이 있을 텐데 그리고 시장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 사이에서 러시아 원유의 수출 가격을 정하자라는 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수출 가격보다 이 유가가 높게 팔린다 그러면 해상 수송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겠다라는 큰 틀에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노리는 바는 뭐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역시 두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적인 요인은 결국 유가 안정이라는 커다란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연준에서 늘 인플레이션하고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싸움이 굉장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유가 하락, 외부적인 요인을 최대한 컨트롤하고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 결국은 유가 안정화를 위한 정책, 러시아 원유의 가격, 원유 수출 가격을 제한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정치적으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려면 군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군비를 많이 필요하려면 원유 수출 양도 중요하지만 원유 수출 가격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가격을 높게 받아서 흔히 말하는 달러 자본들이 러시아로 가서 군비로 쓰이는 것을 막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보면은 빨리 종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 이후에 해외 증시도 요동치면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죠. 예, 오늘 흔히 말해 약보합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2020년 이후 가장 최고의 상승폭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국발, 파운드화발 위기가 감세 정책을 철회하면서 완화가 되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가 해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것이냐면은 결국은
지금 미국에 흔히 말하는 구인과 구직이 있을 텐데 구직자에 비해서 구인을 하는 숫자가 보통 2배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베이비 부머들 은퇴를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일자리는 계속 남으면서 구인이 구직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 2배 이상 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임금을 올리고 임금을 올림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지속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런 임금하고 일자리 상황, 그리고 실업률 같은 걸 굉장히 밀접하게 보고 있다. 흔히 말하는 키 지표라고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일자리 수요가 줄면서 결국 100만 개 정도 일자리에 대한 구직이 감소하면서 결국은 구인이 감소하면서 결국은 일자리 상황이 좀 좋아지면 흔히 말하는 연준의 의도대로 가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좀 빨리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장기 금리 역시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는 사실 이런 기대가 너무 희망적인 것이 아니냐. 그 다른 연준, 아틀란타 연준 총재라는 이런 분들의 발언이 결국은 계속 싸워야 된다는 발언들이 계속 나왔고 이러한 큰 배경 하에서 지나치게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점이 크게 하나가 있었고 말씀 주신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결국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압력이 커지고 이것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 금리 역시 이틀간 떨어지다가 오늘 또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결국 금리, 얼마나 미국이 긴축 정책, 통화 긴축 정책을 할 것이냐가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노동시장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이것이 너무 희망적인 기대를 갖기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그렇게 썩 좋진 않다.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외부 요인, 유가 상승 압력이 있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라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모멘텀을 갖지 못하고 약보합을 가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입니다.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집계가 된 외화 보유액을 공개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환 당국이 고환율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쓰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사실 하루에 보통 개입을 하면은 20억 달러 정도 개입을 해서 한 10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1%, 그러니까 10원, 아니면 20원 정도까지 내리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결국은 세네 번 개입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것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뭐 매일 개입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게 투기적 수요가 있을 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금액에 서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 그건 아니고 일부는 결국은 또 환차손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외환 보유의 그 자체가 흔히 말하는 달러 자산하고 달러 자산이 아닌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종통화 자산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달러 자산이 한 60%, 이종통화 자산이 한 40%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종통화 자산은 요새 킹달러 이야기를 많이 했듯이 가치가 또 하락했습니다. 네. 가치가 또 하락하는 한 달 사이에도 가치가 꽤 하락한 특히 파운드화라든지 엔화 이런 통화들은 가치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환차손, 이종통화에 대한 환차손이 외환 보유액에 반영이 되면서 외환 보유가 좀 하락하지 않았냐. 하락하지 않았냐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데 외환 시장에 한 20억 달러씩 계속 개입한 것들이 누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환차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킹달러, 흔히 말하는 달러화가 너무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종통화 자산들의 가치 평가가 하락하게 되는 달러 표시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결부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그런가 하면 9월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5.6% 상승을 했고요. 근데 상승세는 2달 연속 둔화한 거죠? 예, 사실은 피크는 지났다. 그런 차원에서 뭐 피크가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결국은 7월이 가장 높았죠. 7월 6.3%로 가장 높았고 8월이 5.7%, 9월이 5.6%로 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저에는 사실은 유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됐고요. 유가가 6월 달부터 지난달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는 양상, 한 10% 이상 계속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의 추이를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추세로 바꾸는 이런 영향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여름에 좀 농수산물 가격 같은 것도 좀 불안정했는데 이거 역시 어느 정도는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6월, 7월, 8월의 피크에 비해서는 농수산물 가격이 좀 안정된 것들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가 결부가 되면서 물가 상승 폭이 조금 줄어든 것이다라고는 뭐 이야기한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뭐 중요하다라고도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근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 제조업 제품이라든지 소비자가 쓰는 제품에 대해서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변하냐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게 지난달보다는 약간 올랐거든요. 0.1% 포인트 올라가지고 네. 어떻게 보자면 근원 물가 지수가 아직은 잡히고 있는 상황 아니고 지금 뉴스 자체가 어제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이 되게 되고 그리고 올 10월 달에 전기세랑 가스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 결국은 유가와 전기세, 가스, 흔히 말하는 공공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추세가 어떻게 보면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실 그러니까 6월, 7월, 8월 이렇게 계속 보면은 떨어지는 추세가 있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4분기라고 이야기하죠. 4분기는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10월 물가 정점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체감 물가는 많이 높은 상태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밟을지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빅스텝을 할 가능성은 조금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빅스텝을 하자란 쪽은 외환시장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네. 특히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아니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또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고 이것들이 결국은 금리 더 올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빅스텝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반대 입장들은 이제 최근에 나온 논조들은 이전까지는 가계부채 이야기만 했는데 네. 기업부채 역시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논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가계부채는 워낙 뭐 GDP의 100% 정도로 많은 규모이기도 하고요. 특히 부동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서 가계부채 악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가계부채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게 되면은 대기업들 역시 흔히 말하는 영업이익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못 갚는, 흔히 이자를 못 갚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모두가 문제가 되고 이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려들이 부채가 너무 많고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0.25% 빅스텝을 못 가고 흔히 말하는 베이비 스텝을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뭐 후자가 더 많다라고 보는 입장이 조금은 더 시장에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빅스텝을 할 수도 있지만 환율청에서 빅스텝을 해서 인플레이션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가계부채, 특히 최근에 기업부채까지 문제가 되면서 이것을 조절하려 그러면 결국은 베이비 스텝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현대 팰리세이드와 소나타, 그리고 기아 카니발, 벤츠 마이바흐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여러 차량의 시동 꺼짐 문제를 보도해왔습니다. 이처럼 차종과 제조사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YTN으로 현대자동차의 신형 SUV 더 뉴 팰리세이드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한 달도 안 돼 국토부 산하 자동차 리콜 센터에 관련 신고가 수십 건이 접수될 정도로 문제가 컸습니다. 좌회전 차선으로 가서 쓰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삐비비비비 막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기사가 나가고 2주 만에 현대자동차는 해당 차종 4천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시동 꺼짐 문제는 다른 차량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기아 카니발과 벤츠 마이바흐, 현대 소나타 등 국내외 회사의 여러 차종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차종과 제조사를 가리지 않고 시동 꺼짐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는 첫 번째 이유로 자동차라는 기계의 특성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차가 단순한 탈 것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대한 전자장치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컴퓨터가 엔진만 제어하겠는데 지금 미션도 제어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제어하고 조향장애도 제어하고 편의장치 제어하다 보니까 워낙 많아진 거예요. 커다란 전자장치가 돌아가려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설명서, 알고리즘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의 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웬만한 설명서로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은 안전을 위해 시동을 꺼버리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는 어디다 기준을 맞출지 모르니까 시동을 일단 끄고 보는 거죠. 왜? 안전해야 되니까. 왜냐면 계속 그 시간에 그 조건에 RPM이 올라가면 어떤 급발진 만들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알고리즘 영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알고리즘 등 소프트웨어 분야 자립도가 낮은 국내 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야 경쟁력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체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쟁에서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문제 데이터를 꾸준히 모으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현대차 영업사원이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18억 원이 넘는데 영업사원의 사기 행각을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차상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현대차 대리점에서 차를 계약했다가 돈을 떼인 사람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차량 출고를 빨리 해주고 할인까지 해주겠다던 영업사원이 개인 통장으로 돈만 챙기고 차는 주지 않자 현대차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 사람이 영업사원인지 사기꾼인지 절대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왜 당신이 그런 짓을 했냐, 피해자들 너희들 잘못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저희는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달 20명이 조금 넘었던 피해자는 30명을 넘어섰고 피해 금액도 18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현대차는 차량 대금을 회사 측이 안내한 가상계좌나 법인계좌로만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현대차의 매장에서 계약이 이뤄졌고 홈페이지에서도 조회되는 정식 영업사원이 사기 행각을 벌일 거라고는 예상하기 힘들다며 회사 측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20년 대법원은 대리점을 지휘 감독하는 자동차 회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주의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 금액의 절반만 배상토록 했습니다. 외형상 대리점이 현대차의 상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사가 판매하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현대차 본사가 영업사원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다고 판단된다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일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에서도 현대차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10억 원이 넘는 차량 대금을 빼돌려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건 현대차의 판매 시스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피해 보상과 함께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병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병상은 단 2개뿐입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1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마와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대마를 기워 마약으로 가공한 뒤 클럽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는 마약류 사범 검거 소식. 실제로 마약류 단속 건수는 지난 7월 기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넘게 늘었고 덩달아 마약 중독 환자 수 역시 최근 5년간 32%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약류 범죄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중요한 중독 치료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마약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치료보호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있는 전담 치료기관은 단 2곳에 불과한데 그마저 한 곳은 검사 외에 치료는 하지 않고 다른 한 곳은 병상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갈 곳 없는 수도권 마약류 중독 환자들은 인천에 있는 지정병원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마약류 중독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과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이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치료기관 공백이 생긴 건 마약류 치료를 할수록 병원의 손해인 구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가 지정병원을 방문해 치료보호를 의뢰하면 지자체 심의위 승인을 거쳐 최대 1년간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끝낸 의료기관이 병원비를 청구하면 지자체와 복지부가 병원비를 반씩 부담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했던 강남 을지대병원은 미수금 누적으로 경영이 악화해 치료병원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마약 중독이 치료가 될 수 있나라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입소 시설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돼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만 잘 돼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마약 사범, 마약에 관련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의 수를 필요한 지역에 맞게 늘려나가고 관리해가는 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대책일 거다. 마약류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적절한 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을 해서 자국령으로 공식화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퇴각한 러시아군이 남긴 끔찍한 고문 현장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에게 점령당했던 북동부의 보로버 지역 영토를 수복한 뒤 국기를 개양하며 환호합니다. 이번에는 남부 헤르손 지역 마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면서 러시아 점령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해 자국령으로 공식화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급과 교통의 요충지인 리만을 수복한 데 이어 동부 루안스크와 남부 헤르손 2개 주의 러시아의 방어선을 무너뜨린 뒤 10여 곳을 탈환하며 진군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폐허입니다. 퇴각한 러시아군의 고문실에서는 우크라이나인을 고문하며 뽑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리가 대량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방독면을 씌운 채 불붙은 천 조각을 집어넣어 살해한 뒤 생매장한 흔적도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의 고문실을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비유하며 작은 아우슈비츠라며 러시아군의 만행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지역의 러시아 고문실에서 사용된 전기 의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Усі злочини російських окупантів на українській землі реально розслідувати і притягнути винних до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усіх винних. 러시아가 전선 곳곳에서 수세에 몰리면서 우크라이나의 핵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영국의 신문 타임즈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핵 실험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우리 군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남중국해와 타이완 부근에서 열리는 미군 주도의 군사훈련에 처음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이번 훈련에는 상륙작전은 물론 우크라이나전에서 위력을 발휘한 하이마스의 발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강성훈 기자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 2,500명이 이번 주에 필리핀에서 카만다그 합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에는 한국군 해병대 1개 중대병력 120명이 참관 자격으로 처음 참가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와 타이완 주변의 섬과 해상. 특히 팔라완 섬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난사군도와 2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바타네스 섬은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에 반발해 중국이 미사일을 쐈던 구역과 비교적 가깝습니다. We must always ensure we're ready when our nations need us. Our efforts together during this exercise will help us do exactly that. 훈련 개막식에서는 미국, 필리핀, 한국, 일본 등 4개 참가국의 국기가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2주 일정의 이번 훈련에서는 상륙작전과 해안방어, 구조훈련 등이 진행되고 실사격도 이뤄집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위력을 발휘한 최신 무기 하이마스의 발사와 전투기 훈련도 예정돼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we aim to enhance our capabilities in marine special operations, develop our coastal defense capability. 이번 훈련은 일본 홋카이도에서 실시 중인 미일 해병대 합동훈련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졸루트 드래곤 21호 불리는 미일 훈련에는 미 해병대 1,600명 등 3,000명이 참가 중입니다. 일본 북부에서 남중국해에 걸쳐 4개국 병력 5,500명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합동훈련에 나선 겁니다. 미 해병대는 2개의 훈련을 오키나와의 미 해병 3사단이 총괄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를 딛고 3년 만에 정상 개최됐습니다. 열흘간 진행되는 영화 성찬에서 전 세계 영화 350여 편이 관객 17만 명과 만나게 됩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아시아의 별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는 관객들로 가득 찼고 국내외 영화인들이 입장할 때마다 환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화려하게 비상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먼저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고 강수연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헌신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강수연 배우가 함께한 수많은 작품의 장면으로 고인을 추모했고 운명을 달리한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와 장르익 고다로 감독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화양연화와 무간도, 새끼 등 직접 고른 대표작 6편을 들고 부산을 찾은 양조희 배우는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며 영화제를 빛냈습니다. It's really my great honor to receive this recognition from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ank you for giving me such an opportunity to come to Busan again to meet my Korean fans in person. 이영애와 이병헌 배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포함한 아시아 대표 영화인들이 관객들과 직접 만나고 9편의 OTT 신작 등 기대를 모으는 작품 공개가 예고되면서 관객들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 작년에도 영화제를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영화제에 오게 되어가지고 정말 기대되고 설레요. 梁朝伟非常的喜欢你，希望你可以越来越好，越来越好，然后有更多精彩的电影。 개막작 이란 하디 모하게 감독의 바람의 향기 상영을 시작으로 폐막작 이시카와 케이 감독의 한 남자까지 공식 초청작을 포함해 350여 편의 작품들이 차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코로나19를 딛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로 귀환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무한한 상상력과 희망으로 우리의 일상을 위로해줄 부산에서의 시네마 천국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홍상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며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20도에 머물며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출근길 우산과 함께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영동 중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3.1도, 대전은 1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